중년 여성분들이 당독소가 뭐야?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다가도 이 얘기 한마디 하면은 눈을 번쩍 뜨세요. 뭐냐면은 예. 콜라겐 세포에도 달라붙어요. 그래서 콜라겐 세포를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노화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당독소는 노화와 비만 질병의 원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건강한 중년과 노년을 맞으시려면요, 지금부터라도 0.1kg라도 근육을 늘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노력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비만이 질병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후덕하게 이렇게 살이 찌면은 인품이 있어 보이고 부의 상징 같은 그런 느낌. 지금은 이제 그런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이거를 치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치료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공의를 시작할 때 예. 1997년도 정도 됐을 때 네. 그때만 하더라도 비만 치료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옆에서 보는 눈이 좀 안 좋았었어요. 뭐냐면은 부유한 사람들 치료하고 뭐 이런 그런 눈이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비만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의 역사를 이제 거쳐온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히 젊은 층의 비만이 너무 심각해요. 젊은 남자들. 그래서 거의 150kg 이상 되는 남자분들이 저희 클리닉에는 상당히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검사를 해보면 모든 성인병이 거의 다 와 있어요. 젊으신데도, 20대인데도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다 와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건강검진 하시면은 대사증후군이다 이렇게 지적받는 분들이 간혹 계실 거예요. 대사증후군은 뭐냐면은 결국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여러 가지가 복부둘레 이런 것들이 당신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니 만성적인 병에 갈 수 있으니 주의해라는 하나의 경고거든요. 그런데 이 대사증후군 속에 들어있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고요. 그 속에 있는 게 핵심으로 있는 게 비만입니다. 네. 그래서 비만을 해결을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대사증후군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만 클리닉에서 대사증후군을 같이 동반하고 있는 분들을 살을 빼면 혈압도 떨어지고 당뇨도 완치되고 고지혈증약도 끊고 이런 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비만은 이제는 어떤 외견상의 문제, 어떤 이런 걸 떠나서 네. 우리를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의 문제까지 왔고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그 예측한 비만의 그 퍼센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델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었어요. 최근에 그 비만 학회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요. 특히 젊은 층의 비만, 젊은 남자들의 비만이 너무 심하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여성분들이 또 비만이 많이 돼요. 할머님들의 복부 비만들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청소년 비만들, 이런 것들이 이게 아마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우리가 너무 안 좋은 습관들을 오래 갖고 가고 그러다 보니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만은 WHO에서 아예 신종 전염병이다. 그리고 전 세계가 나서서 퇴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종 전염병. 예, 실제로 이게 전염병은 아니지만 옆에 있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없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나 이런 것처럼 공중보건학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국가의 재정을 너무 많이 소모시키고 개인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질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WHO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쪽에서 지금 비만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냥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비만이었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높고요. 또 걱정되는 것은 비만도가 올라가는 거에 비례해서 당뇨병 환자 수치도 엄청나게 올라가요. 상당히 놀라운 게 뭐냐면요. 미국 사람들의 체형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형을 비교를 해보면 미국 사람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그런데 당뇨병 유병률은 거의 비슷해요. 아하.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취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연구를 한 교수님의 이제 소견에 의하면 덩치가 비슷한 170cm 정도 되는 동서양인을 비교를 해봤더니 서양인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췌장이 작더라. 동양 사람들이 췌장이 작더라. 그리고 그 동양 사람들 중에서 유독 한국 사람이 더 작더라. 그리고 그 작은 데다가 또 기름이 껴 있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의 췌장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슐린은요 고갈되는 조직이에요. 췌장은 고갈되는 조직이에요. 인슐린을 계속 뿜어내다가 40, 50대가 되면 이제 나 일 못해 하고 나가 떨어지고 고갈이 돼버리면 그때 당뇨가 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어렸을 때야 그렇게 단 거를 많이 못 먹고 자랐지만 지금은 꼬마애들부터 그렇게 맛있는 빵이라든지 탕후루라든지 이런 거 먹고 자라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결국은 30, 40대가 돼서 비만이 되면 췌장이 이제 나가 떨어질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상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제 비만이 안 되게, 그리고 탄수화물 양을 줄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좀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원장님, 저는 이것도 항상 궁금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예전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쭉쭉 빠졌거든요. 아, 네. 나이가 들면서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찌는. 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위장 운동도 활발하지 않고 뭔가 이게 살이 빠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찐단 말이죠. 네, 네.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찌는지,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아,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살 빠지던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저도 20대 때 그랬었으니까요. 네, 네. 의대 시험을 보면은 꼬박 날 셀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살이 한 학기 시험 끝나고 나면 4-5kg씩 빠졌었어요. 4-5kg 씩. 다음날 밥도 잘 못 먹겠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스트레스 받으면 저도 살이 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쥐를 실험을 해놓고서 이제 바늘을 이렇게 찔러요. 네. 이게 스트레스 테스트거든요. 몇 번 찌르고 나서 그냥 두면은 얘들이 뭐 이제 살 빠지거나 그럴 수 있는데요. 계속 찌르잖아요. 먹을 건 계속 주면서 얘들한테 긴 시간을 찌르잖아요. 그러면 살이 찝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오래된 스트레스를 이겨내려면 지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먹는 족족 이제 지방으로 축적을 해놓는 겁니다. 네. 이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또 진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구석기 우리 조상들의 스트레스를 따져보면 대부분 기아에 시달리거나 추위에 시달리거나 맹수에 쫓기거나 상처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몸의 지방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분명히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 중에 지방이 없는 사람들은 일찍 죽었을 것이고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빙하기를 거쳐내고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방이 축적되게끔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방이 축적되는 몸이 이제 우리 몸의 기전으로 남아 있는데 그 기전이 또 이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하고 되게 연관이 많거든요.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코티졸이 내장 지방을 쌓는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기전이에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제 김 부장한테 혼난 이 대리가 스트레스를 막 받는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혼나요. 막 그렇게 받게 되면은 지금은 그렇게 지방을 안 쌓아도 되는데 옛날에 구석기 시대 때 남았던 그 기전이 그대로 남아서 계속적으로 지방을 축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다가올 스트레스에 자꾸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어. 우리 DNA 속에서 그게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은 우리의 내장 지방을 차곡차곡 쌓는 아주 성실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뱃살이 찌는 아주 기본적인 기전이에요. 모든 알려주시는 팁들이나 정보들이 다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진짜. 네. 비만을 좀 막아주고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 우리가 소위 슈퍼푸드라고 하는 것들 뭐 많을 텐데요. 네네. 이 중에 정말 탑3 원장님께서 이렇게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늘 슈퍼푸드 4가지를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네. 4가지를 말씀드리거든요. 첫 번째는 아몬드예요. 아몬드는 뭐 어떤 기관에서 연구를 해도 10위 안에 꼽히는 게 슈퍼푸드 중에 속하는데요. 얘는 이제 고단백 식품이면서 아주 좋은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피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보관이 편하잖아요. 그리고 네. 들고 다니면서 간식으로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좋은 간식이자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블루베리요. 블루베리는 과일이지만 혈당 수준이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단맛이 많이 느껴지지만 혈당 많이 안 올립니다. 상당히 좋은 음식이에요. 그냥 한 주먹 정도는 한 끼당 먹어도 되고요. 블루베리 먹고 나면 왜 보라색으로 막 묻죠. 네. 이게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인데 껍질 바로 밑에 있거든요. 얘가 상당히 좋은 항산화제이자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요 보라색 부분 껍질 벗겨내지 마시고 꼭 잘 드시면은 상당히 좋은 음식이 될 수 있고요. 저는 그래서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다가 블루베리 섞어 먹는 식사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세 번째는 아보카도예요. 네. 아보카도는 여러분들 드셔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포만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한 끼당 반 개 정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개 정도 먹으면 좀 느끼하기도 하고 좀 배가 많이 부르죠. 근데 이 아보카도에는요 엄청난 좋은 지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단백질, 섬유질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보카도는 슈퍼푸드 중에 아주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고 커피 농장을 갈아엎고 아보카도 농장으로 바꾸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네. 아보카도가 그 정도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 중국에서? 네, 그래서 중국에서만 먹으면 다 독이 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버섯이에요. 버섯은 산에서 나는 소고기, 산에서 나는 스테이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버섯은 엄청난 단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버섯은 아주 종류도 많잖아요.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서 고기처럼 먹을 수 있고요. 제가 더 이제 추천드리는 이유는 비타민 D가 부족한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요.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더 살이 찌게 되거든요. 근데 버섯은 비타민 D를 상당히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이제 음식으로 보충하는 데 있어서 버섯 상당히 좋으니까 버섯을 많이 드시면서 단백질도 챙기고 비타민도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릭 요거트에다가 블루베리랑 아몬드랑 네, 그렇죠. 예, 아보카도랑 이렇게 비벼가지고 네. 이렇게 먹으면 정말 최고의 식사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그리고 뭐 식사할 때 붉은 육류 대신에 버섯을 먹으면 또 그것도 최고의. 네, 맞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다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어도 이제 막 회사 다니고 바쁘고 야근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고 이렇게 때울 때가 많잖아요. 편의점에서도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다. 원장님께서 오늘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편의점에서 건강한 식사 어떻게 하면 될까요? 편의점에 가면요, 우리가 뭐 라면이라든지 과자 이런 것만 생각이 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편의점도 잘 이제 이용해 보면은 거기서도 건강을 찾고 다이어트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요즘에 편의점에서도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해서 나온 샐러드 도시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샐러드 도시락. 예, 요것들 잘만 이용하시면요, 한 끼 해결도 되고 간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르실 때는 당 성분이 좀 적고 단백질이 충분하고 특히 이제 맛을 내냐고 이제 나트륨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소금기가 좀 적은 거를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달걀이에요. 감동란 뭐 해가지고, 그리고 구운 계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먹으면 좋거든요. 구운 계란도 괜찮습니다. 당독소가 약간 높긴 하지만 괜찮으니까 구운 계란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음료를 말씀드리면 무가당 두유, 아몬드 브리즈 이런 것들은 저당으로 나온 것들 제가 많이 추천드려요. 두유는 이제 탄수화물 함량을 꼭 보시고요. 탄수화물 함량이 5g 이하인 것들 많이 있으니까 이제 무가당, 무첨가 두유라고 써 있는 것들을 골라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이제 스트링 치즈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링 치즈 이렇게 뻗겨서 먹는데 얘는 보관이 편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행 가실 때 갑자기 당 떨어질 때 간식이나 여행 가실 때 챙겨라 하고 말씀드리는 게 무가당 그릭 요거트하고 스트링 치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챙겨놨다가 차 안에서 갑자기 배가 고픈데 막 당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드시고 치즈 하나 가시면 까서 치즈 하나 까서 먹으면 식감도 상당히 좋고 좋은 유단백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포만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드신다면 상당히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어요. 원장님, 당 독소라는 개념이 생소합니다. 당 독소가 얼마나 안 좋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탄수화물에 대한 얘기들, 정제 탄수화물이 나쁘다는 얘기는 정말 귀가 따갑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와서 당 독소 얘기 이제 조금씩 나오면서 환자분들이 이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신데, 당 독소 저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당 독소가 뭐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잘게 쪼개져 가지고 영양소로 다 이용하고 마지막에는 배설이 됩니다. 그게 호흡으로 나오기도 하고 대소변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제 땀으로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이 당 독소라는 녀석은요, 끝까지 분해되지 않고 남아서 최종까지 남아서 우리 몸의 세포에 달라붙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최종 당화 산물 이렇게 얘기하고 AGES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얘는 메칠 근류옥살이라는 독소를 갖고 있어요. 얘의 특징은 뭐냐면요, 모든 세포, 미토콘드리아 레벨의 그 모든 세포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 기능을 못하게 합니다. 얘가 이제 뇌에 가서 이제 달라붙으면 뇌기름을 떨어뜨리니까 치매라든지 파킨슨병 같은 만성 질환을 일으키고, 눈에 가서 달라붙으면 녹내장, 백내장 같은 황반변성 같은 것들을 일으킬 수 있고요. 간에 가서 달라붙으면은 지방간이라든지 간경화를 만들 수 있고, 콩팥에도 달라붙고, 온 조직에 안 달라붙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중년 여성분들이 당독소가 뭐야?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다가도 이 얘기 한마디 하면은 눈을 번쩍 뜨세요. 뭐냐면은 콜라겐 세포에도 달라붙어요. 그래서 콜라겐 세포를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노화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당독소는 노화와 비만 질병의 원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얘는 세포 수준에서 달라붙어가지고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에 동맥경화부터 피부 주름까지 다 만드는 이런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당독소가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도 생기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에 상당히 많아요. 이 당독소가 많은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면 물 없이 고온에서 튀기고 볶고 구운 음식에 많습니다.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행 가가지고 먹는 직화구이, 그렇죠? 너무 맛있잖아요. 그리고 스테이크 노릇노릇하게 구운 것들, 치킨, 그리고 감자튀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감자도요, 그냥 생으로 먹는 감자에는 당독소가 거의 없는데 삶은 감자는 약간 높아지는데 튀기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굽고 튀기고 이럴 때 물이 안 들어가면서 굽고 튀기는 것들이 제일 안 좋거든요.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오븐이라든지 그 에어프라이어가 썩 좋은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쓰는 거에는 조금 주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물 없이 굽고 튀긴 음식들을 주의하자. 이런 분들 계세요. 치킨은 혈당 안 오르니까 우리 건강에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드시는 분 계시는데 치킨을 튀길 때 당독수가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껍질 밑에 제일 많이 생기거든요. 이 닭껍질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당독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닭껍질 튀김은 진짜 최악이겠네요. 그렇죠. 맛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당독소가 이게 생기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과정이냐면요. 예. 갈색화 과정을 거쳐요. 갈색화가 뭐냐면 고기가 붉은데 구우면은 노릇노릇하게 구워지잖아요. 네. 빵도 노릇노릇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갈색화가 되면은요. 마이야르 반응이라 그래요.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세요. 마이야르 반응을 일부러 만들어요. 그러면 음식의 풍미가 좋아지고 맛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스테이크 잘하는 집은 잘 굽죠. 적당하게. 네. 네. 근데 이렇게 구운 음식에 당독소가 상당히 많다는 게 문제예요. 달고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흰 설탕을 불에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열만 하면은 달고나가 되잖아요. 네, 갈색. 네. 그리고 설탕하고 좀 다른 맛이 나죠. 고소하면서도 맛있는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렇게 갈색화가 되면서 바뀌는 마이야르 반응입니다. 이것이 당독소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당독소가 이런 것이니 환자분들께는 이제 굽고 튀기고 이런 것들 먹지 마시고 또 기본적으로는 당 성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에 당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탕후루라든지 이런 것들에 당독소가 많다고 제가 정말 많이 강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당독소를 피하면서 우리가 다이어트도 좋은 음식을 먹느냐 그러면은 굽고 튀기고 이런 음식 말고 삶고 데치고 무치는 음식이 훨씬 좋은 거예요. 나물 무침이라든지 신선한 과일 야채 샤브샤브가 최고입니다. 수육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회식은 꼭 샤브샤브나 수육 같은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쌈은 되게 괜찮아요. 보쌈 이런 거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는 삶을 때는요 물이 100도밖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삶아지니까 당독소가 적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비드는 더 좋겠죠. 그리고서 우리가 에어플라이어 같은데 온도를 올리다 보면요 아주 높게 올라가는 경우는 400에서 700도까지 올라가요. 이때 당독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당독소가 위험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이런 음식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요. 뭐 감자튀김 하면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되도록이면 저 음식이 당이 많은 음식이 아니더라도 튀기고 볶은 음식이니까 조금 피해야겠다 생각하고 고기를 먹을 때도 되도록이면 삶아서 먹는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습관들을 계속 들이면은요 당독소가 이제 체크를 하면은 나오거든요. 3.맥 이렇게 올라갔던 분들도 1.5 이하로 쭉 떨어져요. 그래서 당독소를 저감하는 이런 습관을 들인 사람들은요 피부가 좋아지고요 주름도 없어지고요 혈색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피부 노화에 상당히 나쁜 역할을 하는 게 당독소예요. 모든 여성분들의 로망인 밝은 피부, 맑은 피부, 그 다음에 주름이 없는 피부를 갖는 데는 이 당독소 없는 음식을 적극 먹는 게 중요하고요. 저도 정제탄수화물 줄이고 당독소 줄였더니 피부가 많이 좋아졌던 소리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원장님 좀 이렇게 물광 피부라고 하죠. 우리가 네. 피부가 정말 그러세요. 저도 그 당독수증을 하는 기계를 학회에서 처음 보고 재봤는데 깜짝 놀라서 되게 높았었어요. 그때 옛날에 안 좋게 살았을 때. 근데 막 생활을 바꾸고 최근에 재보면은 거의 제 나이의 최저 수준으로 나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원장님 그러면 그렇게 식단을 바꾸고 그렇게 하는 거를 어느 정도 하면 조금씩 몸의 변화나 피부나 이런데 표가 나고 이렇게 변화가 생길까요? 네, 그게 뭐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네. 3 내지 6개월만 하셔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세요. 몇 년씩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 3에서 6개월만 해도 이 측정하는 게 현재로서는 피부에 측정하는 게 유일한데 피부 측정은 그거보다 더 오랜 기간을 얘가 대표를 해요. 네. 반영을 하기 때문에 피부 측정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 네. 스스로 몸이 좋아진다는 느낌은 바로 받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캠핑 가면서 살찌시는 분들이 간혹 오시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캠핑은 좋은데 구워 먹지 마시라 하고서 이제 식생활을 바꾸라고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거 봅니다. 네. 정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비만보다 마른 비만, 소위 올챙이형, 팔다리는 가늘고 배는 나오는 이건 사실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나이가 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이 마른 비만이 안 좋다라는 거는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마른 비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혹시나 본인이 이제 마른 비만 체형이거나 그렇게 되고 있다 혹은 그렇게 된 지 오래됐다 어떻게 관리하면 나은지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른 비만도 아까 나이살하고 비슷하게 공식 의학용은 아니에요. 네. 근데 실제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조만간 마른 비만이라는 말이 근감소증과 비슷하게 공식 명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감소증도 공식적인 의학 용어가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마른 비만은 뭐냐면 우리가 늘 아는 거랑 똑같아요. 겉으로 봐서는 괜찮은데 분석을 해보면 지방은 너무 많고 근육은 너무 적으신 분들. 그러다 보니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볼록한 거미형 인간, 이티형 인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비만 치료를 해온 지가 한 25년 정도
정도 되는데 그 초기에 제가 봐왔던 비만 양상과 지금 비만 양상에서 제일 많이 제가 느끼고 있는 게 마른 비만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네. 청소년, 젊은 층, 뭐 중장년층 할 거 없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이제 소비하려고 하는 이 마케팅 전략에 우리가 또 정제된 탄수화물 많이 먹고 또 배달 음식 속에는 또 여러 가지 트랜스 지방도 많고 또 당분 성분도 많고 당독수도 많다 보니까 이게 지방을 점점 축적하는 몸으로 가는 거예요. 인바디 검사를 딱 해보고서 네. 지방이 많고 근육이 너무 적으신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점쟁이처럼 얘기를 합니다. 환자분께서는 다이어트 하실 땐 주로 굶으셨고 운동은 거의 안 하시면서 고기 종류는 별로 안 좋아하고 주로 채소나 탄수화물류를 많이 드시는군요. 또 좀 예민하면서 수면도 푹 못 주무시는군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말씀을 하세요. 네. 대부분 비슷해요. 대부분 이런 분들이 입이 짧아요. 젊은 여성분들 중에 깡마르시고 이런 분들 중에 마른 비만 환자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되게 그런 분들 많아요. 젊은 어렸을 때부터 입이 짧아서 많이 못 드셨던 분들, 뭐 고기 잘 먹고 계란 잘 먹고 이런 분들은 그렇게 마른 비만이 될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마른 비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스스로 자기가 비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옷태가 잘 나요. 그 숨겨지는 거를 숨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내장 비만이 점점 쌓여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근육이 많고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성인병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이런 분들 많아요. 제 환자분들 중에 이제 60대가 넘어가신 이제 어머님들이 오시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나는 말랐는데 왜 당뇨 전 단계가 나이가 들어서 생기고 콜레스테롤도 이렇게 높아지고 왜 이럴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어김없이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근육이 너무 적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방만 많고 그 지방이 또 내장 지방으로 쌓여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사 유연성이 떨어졌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대사 유연성은 뭐냐면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많을 때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쓰다가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면 지방을 태워서 또 에너지로 쓰고 이렇게 만능 스포츠맨처럼 몸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단맛 나는 음식 좋아하고 입이 짧고 이제 고기류 안 드시고 하다 보니까 근육이 적다 보니까 다이어트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서 또 돌아와서는 또 옛날같이 먹게 되면 또 지방이 찌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의 반복, 요요현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큰 문제는 젊을 때는 그래도 몰라요. 그냥 젊으니까 그냥 지내다가 40, 50대 넘어가시면서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근육이 너무 부족해지니까 이제 근감소증에 시달리게 돼요. 조금만 넘어져도 크게 다치고 그리고 한번 누워있게 되면 근육만 쪽쪽 빠지게 되죠. 그래서 고혈다공증 유병률도 훨씬 높아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 건강한 중년과 노년을 맞으시려면요. 지금부터라도 0.1kg라도 근육을 늘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분들은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운동을 하면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고요. 먹으면은 근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방이 쪄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려면 수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노력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시고 단백질 충분히 드시고 또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하고 수면에 대한 얘기를 제가 꼭 드리는데 스트레스하고 수면은 결국은 두 개가 똑같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성장 호르몬을 낮추고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은 혈당도 잘 조절이 안 되고 그리고 내장 지방을 자꾸 쌓는 몸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대부분 이제 예민하십니다. 조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스스로만의 취미 생활 하시고 뭐 종교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잘 찾고요. 충분히 내가 유튜브 보다가 밤새우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잠잘 시간 되면 충분히 자야 돼요. 이 현대인들은 마른 비만이 제일 심각하지만 이 마른 비만 말고도 모든 비만이 이제 수면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 수면을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